말하는 걸? 아니에요. 자, 어제 TV. 봅시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 39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새롭게 10단원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사회변동과 서민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건 바로 무엇이었나요? 17세기에서 19세기를 가게 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공통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냐? 농업 생산력의 향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먹을 게 많아지게 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통도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힘입어서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계층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죠. 도시 중산층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특권을 갖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서민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서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게 된 서민들이 시간과 돈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서민들 취향에 맞는 새로운 문화, 어떤 문화?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했었냐면은 명나라, 청나라대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다시 한번 봅시다. 명청대의 농업 생산력은 꾸준히 향상되었고요. 신대륙에서 들어온 구황작물 이런 것들이 식량 생산의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농업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전, 18세기에 오랫동안 이어졌던 평화와 온난한 기후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중국에서는 17세기에서 19세기에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200년간 약 3배 가까이 인구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그 속도가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그죠? 경지 면적이 증가한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월등히 빨랐기 때문에 생활 수준의 저하라든지 물가의 폭등이라든지 환경 파괴의 심화 같은 이런 어떤 문제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 교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33명 정도인데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해서 이 교실에 99명이 앉아있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힘들어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2학년 2반 보니까 한 반에 20명 앉아있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침략해요. 침략하겠죠. 그죠? 어쨌든 여기 3반은 너무 좁아서 못 살겠다. 2반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인구의 무슨 현상? 이동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시기에 인구 이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해요?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그렇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어디였느냐? 밑줄 칩시다. 산간 변경지대였어요. 그런 쪽으로의 인구 이동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산간 산속 마을이에요. 변경, 아웃사이드 지대죠. 중국의 외곽 지역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인구가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애당초 산간 변경 지역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왜 이런 데는 인구 밀도가 낮았을까? 원래부터 먹고 살기가 힘든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원래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사람들과 한정된 자원을 나눠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써? 화나요. 열받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충돌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개투 같은 것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개투
개투가 뭐냐? 자, 우리 엄마들 뭔가 물건을 사거나 여행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그 돈 모은 사람이 들고 날라버렸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막 싸우고 하는 일들 벌어지죠, 그죠? 그런 모임 무슨 모임이라고 하나요? 개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개투란 무엇이냐면은 마을 사람들이 개를 만든 겁니다. 무슨 개를? 옆에 마을이랑 싸우기 위한 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끼리 실제로 무기를 들고 피 튀기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개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뭘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싸웠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예가 있죠. 올해 여름에 농사를 지을 때 강물의 물줄기를 우리 마을로 돌릴 것인가 쟤네 마을로 돌릴 것인가 이런 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개투와 같은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중국의 전통 가옥 중에 토루라고 들어봤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집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긴 집. 네. 그래가지고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는 이런 집 있잖아요, 그죠? 본 적 있죠, 어디서, 그죠? 쿵푸어3라는 영화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게 왜 만들어졌을까? 요새형 주택이에요. 외부에서의 침략을 막고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어진 집들입니다. 중국의 푸젠성 이런 데 많은데 이런 어떤 동남 해안 지역, 이런 어떤 산간 변경 지역에서 개투가 활발하게 벌어졌던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가옥이 발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중국 내에서 어디를 가더라도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 중국 밖으로 가는 거죠. 미추칩시다. 국외 이주자들이 크게 증가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나요? 화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화교들이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게 진출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 시기 때부터 이어졌던 급격한 인구 증가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원래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 시간에 살짝 마저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 후기의 인구 변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미추칩시다. 조선의 농촌은 심각하게 파괴가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양난 이후에 조선 정부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세금의 부담을 어떻게 줬다 그랬지? 낮춰주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런 것들을 시행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자, 그리고 조선 정부는 진전의 개간과 양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진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거기 나와 있죠. 토지대장에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땅을 가지고 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땅이 존재했을까? 전쟁 이전에 농사 짓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을 거치면서 땅이 망가진 거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거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전쟁 이후에 다시 복구시켜야 되잖아, 그지? 그게 진전의 개간이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양전 사업은 헤아릴 양자에 전자를 씁니다.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전국의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정부에서 파악을 해야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진 결과 숙종 때쯤 가게 되면은 미추칩시다. 전쟁 이전의 경지 면적을 거의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지 면적의 확대라고 하는 그런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조선 후기의 농업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농업 기술의 발전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모내기법의 전국적인 확산이었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모내기법의 전국적인 확산이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의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모내기법은 이양법, 옮겨심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양법을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느냐? 미추칩시다. 노동력은 줄여주고 생산력은 늘릴 수 있었어요. 더 적은 힘으로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유익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내기법 같은 거는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조금 자세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자, 모내기법이라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자, 봄입니다. 선생님에게 요만큼의 땅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만큼의 땅이 있었어요. 자, 봄에 농사를 짓는데 이만큼의 땅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써서 거기에서 뭘 하는 거냐면은 씨를 뿌리고 어린 상태의 벼를 길러내는 겁니다. 요만큼의 땅만 써서 어린 상태의 벼를 길러내는 거예요. 자, 어린 상태의 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칠한 네모난 칸은 모를 길러내는 땅이라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모가 자라는 자리라고 해서 모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봄에 씨를 뿌릴 때 땅 전체에다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요 조그마한 땅에다 뿌려가지고 어린 상태의 벼 모를 길러낼까? 처음부터 그냥 넓은 땅에다 다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조만큼의 땅밖에 안 쓰지? 네. 생각하기 싫죠, 그죠? 대답하기도 싫고.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동아시아는 계절풍 기후대인데 계절풍 기후대에서 가뭄이 가장 심할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은 봄 가뭄 때 모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은요. 자, 벼를 길러내는 공간이 지금 커요, 작아요? 작은 공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심한 봄에 이만큼의 땅에 전부 다 물 채우는 게 쉬울까? 요만큼 땅에다 물 채우는 게 쉬울까? 당연히 요만큼이 쉬워요. 그죠? 요만큼의 땅만 농사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봄에도 이 모가 말라 죽을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모는 아주 조그만한 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넓은 땅이 없어도 조그만한 땅만 있어도 길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됐습니다. 여름이 되면 모가 어떻게 돼요? 여름이 되면 모가 어떻게 돼요? 자라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땅에서 기르기가 힘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땅으로 옮겨 심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상태의 모를 뭐 하는 거예요? 넓은 땅으로 옮겨 심는 건데, 옮겨 심다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은 옮길 이자에 심을 앙자를 써서 이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모자리에 있는 모를 밖으로 꺼낸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모를 밖으로 꺼낸다 그래서 모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모내기가 뭔지? 네,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TV나 아니면 사진 자료에서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모내기를 하는데 양쪽에 사람이 이렇게 줄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줄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일자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뭔가를 심는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네. 자, 요게 지금 모내기 하는 건데 왜 양쪽에서 줄을 잡고 사람들이 그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뭐를 심느냐? 요렇게 함으로써 뭐를? 일정하게 줄을 맞춰가지고 간격을 맞춰서 옮겨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굳이 양쪽에서 줄을 잡고 일렬 반듯하게 뭐를 옮겨 심을까? 안 그래도 될 텐데. 굳이 왜? 왜 일렬 반듯하게 뭐를 옮겨 심을까요? 뭐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맞는 표현입니다. 또 여러분 논 본 적 있지, 그지? 다 일렬로 반듯하게 줄 세워놨잖아. 그거 왜 그럴까? 왜 그러느냐? 자, 이렇게 일렬 반듯하게 줄 서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앞으로 쌀이 열린 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논에 보다 보니까 일렬 반듯하게 심어져 있지 않고 이상한 데서 제멋대로 자라는 요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요런 애들은 뭘까? 이런 것들 전부 다 뭘까? 그렇죠. 논에서 자라는 잡초인 겁니다. 이 논에서 자라는 잡초들 가운데 가장 골 때리는 잡초가 뭐냐면은 피라고 하는 잡초가 있어요. 왜 가장 골 때리느냐? 생긴 게 벼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 이상 벼하고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차이는 가을이 됐을 때 쌀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예전에 2009년에 무한도전에서 그 모내기 특집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멤버들이 가가지고 잡초 뽑고 이런 거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길이라는 멤버가 선글라스를 끼고 피 뽑겠다고 노래 들어갔는데 피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벼만 다 뽑아가지고 멤버들한테 막 구박받고 이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어요.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자, 그러면 모내기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느냐? 사실 농사일에서 제일 힘든 게 잡초 뽑기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잡초 뽑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되게 쉬워요. 그죠? 일렬로 가면서 줄 안 맞춰 있는 애들만 뽑아주면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잡초를 뽑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은 줄어요. 잡초를 잘 뽑아주니까 벼는 더 잘 자랄까요? 잘 자라죠. 생산력은 높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항법,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무엇해요? 그대로 수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안 끝났어요. 이항법, 모내기법이 좋은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겨울이 되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요만큼의 땅을 남겨놓고 보리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리를 길러내는 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라느냐? 늦겨울에서부터 초봄까지, 봄까지 자라는 작물이 바로 이 보리라고 하는 작물이에요. 원래 보리는 쌀과 함께 재배할 수 없는 작물입니다. 왜요? 자라는 기간이 겹쳐요. 언제 겹쳐요, 여러분? 봄에 겹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쌀과 보리는 한 땅에서 같이 재배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항법,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같은 땅에서 벼와 보리를 둘 다 재배할 수 있습니다. 왜? 어딜 남겨놓으니까? 봄에 벼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땅은 뭐예요? 뭐만 있으면 돼? 모짜리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짜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땅에다가는 보리를 재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봄에는 나머지 땅에서 보리를 수확하고 모짜리에서는 어린 벼, 모를 재배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은 보릿고개라고 들어봤나요? 보릿고개? 네. 보릿고개를 언제 말하는 거예요? 보리 수확하기 전이에요. 가을에 쌀을 걷어가지고 겨우 내내 먹었고 아직 보리를 수확하기 전의 상황. 그때가 가장 이제 배고플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넘어가는 게 힘들다고 해서 보릿고개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모내기법의 경우에는 노동력을 줄여주고 생산력을 늘려준과 동시에 쌀과 보리 두 가지 작물을 한 땅에서 동시에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농업 생산량을 몇 배 이상, 최소 몇 배 이상, 먹을 것의 양을 최소 몇 배 이상, 2배 이상 늘려주는 게 바로 이 모내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의 땅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이 고갈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1학기 때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런 그림 그려줬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런 그림 그려줬던 거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죠? 그죠? 지력 설명할 때 그렸어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있어. 하나의 땅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땅이 가진 영양분이 고갈되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거름 이런 것들을 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모내기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발전이 뒷받침돼야 되느냐? 땅에다 거름 뿌려서 영양을 보충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불렀었나요? 믿으십시다. 뭐라고 불렀어요? 시비법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조선 후기는 모내기법과 더불어서 이 시비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발전해 나가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몰라도 상관없지만 우리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에 여러분의 교양과 상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먹고 남는 게 생겨요. 사람들은 먹고 남는 걸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를 팔기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물건을 사기도 해요. 농업 생산력의 발전은 무엇으로 이어진다? 상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몇 주 칩시다. 장시가 지방 곳곳에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장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방 곳곳에 생겨진 시장을 가지고 장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또 이야기할 텐데요. 18세기경에 가게 되면은 전국에 1000여 곳 이상으로 이 장시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오산에도 장시 있나요? 있어요. 장시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게 되는데 제태로 며칠에 한 번 서는 장이냐? 5일에 한 번 서는 장을 가지고 장시라고 해요. 오산에서는 며칠에 한 번씩 열리나요? 5일에 한 번. 며칠이죠? 3일, 8일, 38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장시 같은 것들이 지방 곳곳에서 생기게 될 만큼 상업의 발전도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 곳곳에 장시가 생기면서 상품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지금 당장 먹기 위한 농작물뿐만 아니라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큰 이익을 얻기 위한 농사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면화라든지 담배, 채소와 같은 내다 팔기 위한 작물, 놓치십시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상품 작물의 재배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중국에서도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무엇을 재배했어요? 위에 나와 있죠. 상품 작물 재배했잖아요. 그죠?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상품 작물의 재배가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들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무엇이 늘어나게 되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조선은 건국 초에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였는데 16세기 중반에 가게 되면서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7세기 전후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인구는 대폭 감소하긴 했다라고 해요. 대략 한 5분의 1 정도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외쳐칩시다. 18세기 가게 되면서 다시 온난한 기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농업 생산력의 향상, 의술의 발달 등으로 인구는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인구 증가에 기여한 굉장한 농업 기술의 의술의 발달의 사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조선의 의사하면 딱 누구 떠오릅니까? 허준 떠오르죠. 허준의 뭐? 동의보감.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의술의 발달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사망률을 낮춰주면서 인구의 증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9세기 가게 되면 16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조선이라는 나라 원래는 인구가 몇만 정도였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500만 명 정도였대요. 그러다 나중에 1600만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세워졌을 때부터 망학 때까지 인구의 영토의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그 똑같은 땅에서 인구가 3배 이상 늘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인구의 이동 현상이 일어나겠죠. 인구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직 쓰지 마세요. 자, 조선에서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어디였느냐? 삼남지방이었어요. 삼남지방. 남쪽의 세 개의 지방을 말하는 건데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 왜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았을까? 이유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땅이 넓고요, 온난하고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주로 어떤 곳으로 이동하느냐? 이 시기에 삼북지방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삼북지방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개발이 덜 되었었던 이런 삼북지방들, 삼남지방 사람들이 이주해 가게 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선의 인구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보이시나요? 네,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다가 1790년에서부터 1650년 사이에 인구가 감소하는 구간이 있네요. 그죠? 여기는 인구가 왜 감소했을까? 여기 부분. 네. 들어봤나요? 세도 정치기 들어봤나요? 안동 김씨의 권력 독점, 삼정의 문란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도 함께 더해지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페이지에서 보면은 지금 인구 변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시험 문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일본의 인구 변화 그래프가 있는데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인구 그래프를 던져요. 시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인구 변화를 보인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지금까지 내왔습니다. 올해도 낼까요? 네. 모르겠어요.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 있는 사람들은 들을 것이고 자는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4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0페이지. 아이고 힘들어. 여기는 한 반은 짝피구는 안 나가고 남자 여자만 나가나 피구를? 네. 네. 어떻게 피자를 두 번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러면은
별로 연습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저희는 연습할 필요가 없죠. 아 그래? 7반 보니까 되게 열심히 연습하던데? 거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걔네는 어차피 짝피고만 나가니까 짝피고 여자 피고 나가나 걔네? 네. 네. 그렇네. 그럼 여자 피고만 경쟁을 같이 하게 되겠네. 사실 피구대는 정말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너네들이 학교 입학해서 전부 다 코로나와 함께 들어와서 그지. 학교에서 뭔가 제대로 하는 그런 어떤 즐길거리,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거의 안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코로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간신히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이제 학교 행사 사업이란 말이지. 사실 조금 내 생각에는 이거 한다 그랬을 때 반응이 조금 저조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3학년이나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이미 많이 해봤기 때문에 특히 피구도 같은 건 되게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피구대회 한다라고 했으면 정말 10개 반, 20개 반 다 신청을 했을걸? 근데 이제 지금 2학년에서는 7개 반, 1학년에서 6개 반, 거의 절반 정도 조금 넘게 신청을 했죠, 그죠? 모르는 거야. 학교에서 이런 어떤 행사하면 되게 즐겁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피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이 분위기를 타고 청솔제까지 즐겁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 자체 학생들의 어깨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걸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승을 해서 교실에서 피자를 먹게 됐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 최대한 잘? 조용히 먹어야 될까? 아니죠. 개걸스럽게 먹어야지. 와 하면 신나게 먹으면서 그지. 다른 반들이 야 우리 피자 먹는다 막 자랑을 하면서 그지. 너네 이런 거 못 먹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해야 얘네들이 아우 질투나 샘나라고 하면 다음부터 이렇게 뭔가 행사에 열심히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에서 피자 먹어도 돼요. 아 몰라. 그때쯤 가게 되면 미드 코너라 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밖에 나가서 먹게 된다라고 하면 얘들아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간다. 하면서 이제 나가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되는 건가? 돌아올 때 이게 짜장면 이렇게 흘려서 묻혀가지고 오지. 우리 엄청나게 열심히 먹은 것처럼 그죠? 아무쪼록 무사히 피구대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간만에 이거 하려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지?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겹치고 있네요. 특히나 좀 열받는 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뭔가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은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가지고 고치기는 쉬운데 잘못된 게 아니라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좀 힘드네요. 사실 세상에 학교는 그런 걸 배워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 근데 참 쉽진 않네요, 여러모로. 네,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사십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 중인가요?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면서 인구가 늘어난 사례를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에도시대 일본의 인구 증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일본에서도 개간 간척 등을 통해서 새로운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간척은 뭔가요? 간척. 바다나 갯벌을 메워서 땅으로 만드는 걸 간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산비탈의 밭이나 계단식 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이묘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의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이묘를 비롯한 일본 사회의 지배층인 무사들은 왜 농민들에게 개간을 할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려했을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농경지가 많아야 세금 수입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죠? 자,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모든 사회 지배층에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농경지의 경우에는 일본의 지배층인 무사들이 얻는 수입의 원천입니다. 무사들의 수입원이에요. 무사들은 어떻게 수입을 얻느냐? 자신이 지배하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나온 세금을 걷어서 살아가는데 무사들은 뭘로 세금을 받았느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어낸 쌀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에도막부가 세워지기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죠? 센고쿠 시대 내내 전쟁이 있었죠. 임진왜란 때 전쟁이 있었죠.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쪽하고 그 다음에 토쿠가와 이에야스 쪽하고서 또 싸웠잖아요. 그죠? 세키가와라 전투. 그죠? 에도막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일본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들이 계속 죽어나갔어. 그런데 에도막부가 세워지거나 이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었어요. 무사들이 죽을 일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에도막부 들어가게 되면서 무사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무사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많은 늘어난 무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은 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들의 수입원이 뭐라고? 그쵸? 농경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많은 무사들을 더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경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그랬기 때문에 다이묘와 무사들이 무엇을 장려했던 거예요?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것입니다. 그죠? 네? 쌤님 무사들의 수입원이라고 적으신 거 맞죠? 네네. 무사들의 수입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아니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에도 시대 때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밑줄 칩시다. 일본의 경지 면적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본의 경지 면적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쓰는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네. 자, 그래서 중국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경지 면적이 증가하라는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이것도 좀 밑줄을 쳐놓을게요. 노동 집약적 농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상승 증가했습니다. 노동 집약적 농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뽑아먹기 위해서 그 땅에다 투입할 수 있을 만큼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람들을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뽑아먹는 거, 이런 거를 노동 집약적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력이 증가했다. 무슨 말이냐? 이전에서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수확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자, 또한 농기구의 개량, 비료 사용의 증가 등에 힘입어서 일본에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먹고 남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다 팔게 되고요. 먹고 남는 게 생기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식량 생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서 면화나 담배 같은, 마찬가지로 밑주십시다. 뭐? 일본에서도 뭐? 상품 작물, 내다 팔기 위한 작물이 상품 작물의 재배가 또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본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활 수준의 향상, 그러면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높아지게 되고 사망률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서 늦추십시다. 일본은 17세기경에 가게 되면은 연 1%에 육박하는 인구 폭발을 경험하게 돼요. 자, 거기 보면은 통계가 불분명했던 점선에 이어서 일본의 인구가 쭉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 그래프가 보이죠, 그죠? 여기 구간이 바로 인구 폭발 구간이었던 겁니다. 연 1%, 1년에 1%면 별로 증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대단한 인구 증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 1%면 100년이면 몇 배예요? 100년이면 몇 %예요? 100%예요. 100%면 몇 배야? 인구가 2배이잖아요. 그죠? 연 1%면은 상당한 속도의 인구 증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속도 몇 %일까요? 인구 증가율?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네, 0.08%예요. 작년에 이거 부분 수업할 때 몇 %였냐면은 0.14%였거든요. 1년 사이에 0.06%가 더 줄었습니다. 그죠? 내년 되면은 아마 더 떨어질 것이고 조만간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확실해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들 사랑하시고 결혼을 많이 하셔서 자식들 많이 낳는 게 나라를 위한 애국하는 길이에요. 선생님은 자식을 둘 낳았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와 민족에 미안하진 않습니다. 내 할 일은 다 했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폭발을 경험하게 되면서 17세기 초에 약 1,500만 명 정도의 일본의 인구가 18세기 초로 가게 되면은 2,5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인구 그래프 중에 뭔가 수상한 구간이 보입니다. 어디? 쭉 증가하다가 갑자기 인구 성장이 어떻게 되는? 네. 정체되는 구간이 등장하죠. 그죠? 인구 성장이 정체되는 구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인구 성장 왜 정체하게 되냐면요. 밑주십시다. 다이노들의 수탈이 증가했고요. 자연재해에 따른 흉작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숱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더불어 전염병 같은 것들도 돌게 되면서 인구 성장이 정체되었던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기에 터졌던 대표적인 일본의 자연재해 무엇이었느냐? 자, 우리 일본에서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자연재해 뭐가 있죠? 지진, 쓰나미, 또 하나 더. 그렇죠.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지만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 터집니다. 그죠? 이 시기에는 아주 큰 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산이 터졌는데 왜 인구가 성장이 정체될까?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럴까? 화산 폭발이랑 굶어 죽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화산이 터지게 되면은 화산재가 발생합니다. 화산재가 발생하면 왜? 해를 그래서 햇볕을 차단해서 기온을 낮춰 떨어뜨리고 농작물의 성장을 음. 저해하게 더디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먹을 게 이제 부족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기아가 만연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시체 같은 건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니까 전염병 같은 것들이 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이노의 수탈은 이 시기에 왜 증가했느냐? 요거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것도 부연 설명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요거 넘어가도 필기 보이니? 여기 넘어가도? 네. 보여요? 여기까지 보일까? 네, 거기까지 보여요. 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 시기에 왜 다이노의 수탈이 증가하게 되었느냐? 자, 우리가 지금 본 바와 같이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다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요. 일본에서도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쌀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서 먹고 남는 쌀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농업 생산력의 향상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먹고 남는 쌀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쌀의 무엇?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쌀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널리 팔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농업 생산력이 꾸준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상품화되는 쌀의 양도 어떨까? 꾸준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시장에 나오는 쌀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쌀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쌀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쌀값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죠? 자, 긍정적인 현상인데요. 쌀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쌀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 농민? 아니에요. 쌀값의 하락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무사들이죠. 왜? 얘네들은 세금 뭘로 받는다 그랬어? 쌀로 받는다 그랬어. 예전이랑 똑같은 양의 쌀을 세금으로 받아도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사들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사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지배층의 무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농민들을 쥐어짜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다이묘 무사들의 수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뭐가 터진 거예요? 화산 폭발 터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숱하게 굶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무사들의 수입은 점점 더 감소해 가는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존인들, 일본의 상업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사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존인들한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는 순간 갑과 을의 관계가 어때요? 바뀌어요. 원래는 무사가 갑이고 존인이 을이었는데 돈을 빌리게 되는 순간 돈을 빌려준 존인이 갑이고 무사가 을이 되는 거죠. 무사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무사들은 막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막부를 무너뜨리고 근대화를 추진하는 무사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구 성장이 정체되었던 기간 중에 가장 심각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1782년에서부터 1788년까지인데요. 그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불러요. 덴메이 대기근. 일본 천황이 덴메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던 때 발생했었던 엄청난 굶어 죽은 사건들이라고 해서 덴메이 대기근이라고 부릅니다. 덴메이 대기근. 여러분들 혹시 그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봤나요? 킹덤? 그렇죠. 안 봐야 정상이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등급이 아니니까, 그지? 거기 보면 그런 장면 나와요. 좀비병이 갑자기 확 퍼지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좀비병에 걸린 시체를 사람들이 나눠 먹어서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 시체를 어떻게 나눠 먹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런 일 심심치 않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고 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그지? 일단 먹어야죠. 그죠? 그만큼 대단히 심각한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자, 그러다 인구 그래프가 다시 위쪽으로 쭉 이렇게 상승하는 요 구간이 등장하게 되네요. 요건 왜 그럴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수입이 감소한 무사들이 막부에 불만을 품고 막부를 무너뜨리고 뭐 했다 그랬죠? 근대화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면서 일본의 인구 성장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본의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인구 증가까지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은 이제 중국에서부터 다시 도시와 상공업, 교통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잘 찍혔지?